역사 속에서 세계를 배우면 현재 발생하는 뉴스들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세계사로 뉴스 읽기. 오늘은 세만시의 역사 선생님 덕성여대 이원복 석좌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코너 이름 살짝 바꿨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좋네요, 아주. 조금 더 청취자 여러분께 좀 저희 코너의 어떤 기획 의도를 좀 더 잘 전달해 드리려고 네. 세계사로 뉴스 읽기로 한번 저희가 바꿔봤습니다. 세계사를 잘 알면 뉴스가 잘 보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코너를 마련해서 또 이원복 교수님께 세계사를 배워보기도 하는 거고요. 자, 오늘은요, 저희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영국의 신임 총리로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드디어 선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 저희가 지금 영국의 총리 선출 과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이유가 영국이 지금 브렉시트 과정에 놓여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과정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 유명한 역사 철학가가 뭐라고 했냐면은 영국은 섬이다.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분명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많은 걸 함축하고 있어요. 섬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제노포비아입니다. 외부 깊이, 남과 접촉 깊이, 남이 오는 것도 싫고 내가 가기도 싫고. 그래서 원래 영국이 이후에 뻘쭘했어요, 원래. 네. 원래 그랬고. 그리고 또 옛날에 그 영불 터널 뚫을 때 얼마나 반대를 하고 지금도 파운드화 쓰고 있고 알도 왼쪽 통행하고 있고. 그렇죠. 계속 그걸 안 좋아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요즘 2010년대 들어와서 특징이 뭐냐 하니까 과거에 우리가 덕목으로 알고 있던 하나의 그 도덕적인 잣대 이런 것들이 허물어져 버리고 포퓰리즘의 극성을 부리면서 이제 막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리스 존슨이 된 거 보고 아, 영국도 이제 막장으로 가는구나. 네, 워낙 뭐 강경파로 유명하고 그래서 뭐 저희도 어제 뭐 토론 시간에 얘기했는데 영국판 트럼프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더 심하면 심했지 약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보리스 존슨이 이끌어 나갈 영국이 EU와 어떤 관계를 맺어 나갈지 이 부분도 저희가 지켜볼 만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왜 EU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든지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EU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성이 됐는지를 저희가 역사적으로 한번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최초의 그 EU의 아이디어가 나온 것을 윈스턴 처칠로 얘기를 합니다. 1942년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인 46년 9월 19일 날 쥐리에서 연설을 했는데 네. 우리도 뭐 유엔과 같은 그런 하나의 그 협의 기구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주 그로스한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사실 거기에는 전쟁을 막자 그런 것보다 금방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전쟁 2차 대전을 겪고 보니까는 세계가 완전히 미국하고 소련이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 과거에 강대국이었고 자존심도 있고 우리가 세계를 호령했는데 이제 와서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하고 영국에게 미국하고 소련에게 완전히 끌려다니다가 못 보겠다 해가지고 우리도 뭔가 좀 힘을 합쳐야 되겠다는 그 아이디어가 이후에 씨앗이 된 거죠. 네. 뭐 우리가 이런 패권 경쟁에서 밀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당시는 뭐 2차 세계대전 직후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겠느냐. 그렇죠. 뭐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최초의 아이디어가 이제 철강과 석탄 협의체를 만들었거든요. 철강 석탄 협의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니까 이게 ECSC라고 그럽니다. 네. 이게 뭐냐니까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그러니까 유럽 철강 석탄 공동체죠. 이것이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는 영국을 빼고 프랑스, 독일, 이태리 그리고 베네룩스 3국 요 6개 나라가 주축이 됐거든요. 네. 그 영국은 나중에 끼게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미 약간 삐딱선탄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 하니까 이제 에라톰이라고 해가지고 유럽 아톰 핵을 갖다가 공동으로 잘 이용하고 관리하자는 그런 것이 생겼다가 쭉쭉쭉쭉 나가다가 1966년에 가서 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 유럽
경제 공동체라는 게 생겼죠. 이것이 오늘날의 EU의 씨앗입니다. 아, 그러니까 처음에 딱 EU가 짠 하고 생긴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하나씩 범위를 넓혀나간 거의 거네요. 한 40년, 50년 두고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오늘날의 EU가 온 거죠. 그래서 1985년에 큰 발전을 하는데 네. 그것이 뭐냐면 쉥겐 조약을 맺습니다. 네. 그 이 룩셈부르크에는 조그만 마을인 쉥겐이라는 곳에서 이제 조약 맺은 조약인데 이 조약의 특징이 그 인력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국경 통과. 그러니까 이제 국경을 없애는 거죠. 지금의 유럽이네요. 지금의 유럽이죠. 네. 제가 제일 놀란 게 75년에 갔을 때 벨기에에서 프랑스로 가는데 국경이 없어요. 지키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한 번 외국 나가기 그렇게 어려울 때 가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시속 100km 놓고 국경 통과하는 거 보고 야 유럽 놀랍다 했는데 벌써 그 정도 온 거죠. 네, 75년 당시에 교수님께서 가셨을 때 그 정도였으면 진짜 정도였는데, 놀라우셨을 예. 것 같아요. 그것이 66년에 유럽 공동체가 생긴 다음이고요. 이제 결정적인 건 쉥겐 조약 다음에 92년에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생깁니다. 네. 마스트리히트 이게 네덜란드의 조그만 마을인데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이것이 오늘날 EU의 모태예요. 93년에 이제 이게 발효가 됐는데 네. 유럽 중앙은행을 설립하고 단일 통화제 유로를 도입하고 등등 해가지고 오늘날의 유럽의 골격이 이 마스트리히트에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게요. 그 유럽연합 깃발 아시죠? 네. 파란 바탕에 별 12개, 황금별 12개. 그거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어떻게요? 당시에 이 사무장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 갔다 오다가 성모상을 보고 딱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네. 성모상 뒤에 이렇게 빨간 그 태가 있고 오. 이 광선 있잖아요. 그 아, 성자. 맞습니다. 네. 성자. 거기다 별이 있는 걸 보고 저거면 되겠다 해서 최초의 가입국가 12개를 해가지고 유럽 깃발이 나온 거예요. 아, 또 그런 데서 시작이 됐군요. 그리고 또 얼마나 말이 많았냐면은 돈 화폐 가지고 네. 뭐 골덴으로 하자, 프랑으로 하자, 뭐 달러로 하자 하다가 결국은 유로라는 단위가 도입이 되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 번에 생긴 게 아니라 정말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씩 40여 가져가면서.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네. 처음에는 석탄하고 철강에서 시작을 했다가 그다음엔 원자력으로 넓혔다가 그다음에 인적 교류로 넓혔다가 서비스까지 확대를 했다가 그다음에는 이제 경제로 더욱더 확대시켜서 단일 통화 그리고 공동 국적. 네. 예를 들어서 프랑스라면 프랑스 국적도 있지만은 유럽 연합 국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마스트리트 조약 있잖아요. 이 부분을 통해서 유럽연합이 출범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 조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어떤 상황이라든지 네. 뭐 당시 언론을 통해 나왔던 관련 뉴스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근데 그때 제가 이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맺을 때 독일에 있었는데 난리가 났었죠. 이게 독일 사람들조차도 이거 이러다가 우리 국적 마르크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 그 당시에 그 마르크에 대한 긍지가 굉장히 컸거든요. 네. 유럽에서는 제일 강력한 화폐였고, 근데 우리가 왜 이 귀중한 마르크를 포기하면서까지 유로를 써야 되느냐. 근데 독일 사람들도 그렇고 유럽 사람들이 현명하다는 게 우리 미래를 내다보면 그게 낫다는 거죠. 미래를 보면. 그래서 자기네들이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받을 건 받고. 네. 그래서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대충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만들어 나간 겁니다, 유로가. 그래서 2001년에 유로가 이제 처음 본격적으로 도입되죠. 그래가지고 당분간은 이제 마르크, 프랑과 같이 쓰다가 나중에 없어지고 유로 통일되고. 그래서 이제 화폐 통일이라는 것이 가장 놀라운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게요. 유럽 화폐, 유로화 디자인을 두고 난리가 났죠. 디자인을 만드는데도 좀 고심을 했을 것 같아요. 보세요. 네. 예를 들어서 나폴레옹을 넣으면 영국에서 난리가 나고. 그렇잖아요. 그랬을 것 같네요. 넬슨을 넣으면 네네. 프랑스에 난리가. 그 인물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는 5유로짜리부터가 지폐거든요. 네. 거기 보면은 유럽 전체를 보니까 우리가 공동이 말 다르고 역사 다르고 인물 다르고 다 그런데 우리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우리가 건축 양식은 공통이다. 그러니까 공평합니다. 르네상스 양식, 뭐 고딕 양식 그건 다 시기적으로 그렇죠. 차이가 있지만 다 가지고 있잖아요. 유럽이. 네. 그래서 5유로짜리는 예를 들어서 뭐 고대, 로마, 그다음에 10유로짜리는 뭐 중세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 게 제일 큰 것이 500유로짜리인데 그것은 최현대
건축물이라고 아, 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딱 이렇게 유로를 보시면은 그 건축 양식 보고 몇 년도인지 알 수 있죠. 그게. 몇 유로인지. 저도 예전에 처음 유럽 여행 갔을 때 유로를 그냥 막 쓰기만 했지 네. 거기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지를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눈여겨 못 봤는데 앞에는 공통으로 건축물이 들어가고 전 세계 유럽 연합에요. 네. 뒷면은 각자 자신의 나름대로의 디자인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유로를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또 이 부분을 생각해서 유심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EU가 결성이 되고 EU 내에서 참 다양한 조약들이 체결이 됐습니다. 근데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의 조약은요, 전부 네. 보완 조약이에요.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이 뭐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다음에 우리 유럽연합의 국가를 어느 정도 확대해야 될 것이냐, 네. 어느 국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느 국가를 거절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유럽 기초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 프랑스하고 네덜란드가 거부를 했거든요. 네. 우리의 그 자유와 그것을 너무 제한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수정한 헌법이라든지 유럽 헌법. 그래서 마스트리히트 이후의 조약들은 거의가 다 수정 보완의 조약들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기본 골격은 쉥겐 조약하고 마스트리히트 조약입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바로 리스본 조약입니다. 그렇죠. 네. 네. 참 지금 말씀해 주신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니까 유럽이 대단하게 느껴지는 게요. 두 나라 사이에 어떤 합의를 이루고 그 합의점, 절충점을 찾아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각국의 이해관계가 정말 다 복잡하게 그렇죠. 얽혀있는 이 유럽이라는 나라를 하나의 이유로 묶어놨다라는 것 네. 자체가 대단하죠. 정말 대단하게 아시아에서 느껴집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거의. 네. 왜 그러냐면은 대화의 개념이 달라요. 유럽에서의 대화라는 것은 다이얼로그니까 남의 얘기를 듣는 것이 전제입니다. 근데 아시아에서는 대화라는 것이 모놀로그 곱하기 2예요. 남의 얘기 안 듣습니다. 남이 얘기할 때 다음 얘기할 거 생각하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 대화가 안 되죠. 반론을 준비하죠, 보통. 네. 그렇군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이해가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으로 다시 저희가 돌아와 봐서 영국은 지금 EU에서 우린 나간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EU에 꾸준히 너무너무 들어오고 싶은데 여전히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터키예요. 터키죠. 터키는 네. 뭐 10여 년 전부터 들어오겠다고 그랬는데 안 받아주죠. 역사적인 이유가 있나요? 역사적인 이유가 있죠. 18세기 초까지만 해도 유럽에서는요, 터키 온다 그러면 울던 애가 뚝붙였어요. 악몽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터키인들의 그 침략, 유럽 침략, 발칸반도 다 오스만 제국이 지배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과 터키에 대한 그 감정이란 것이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기독교 다른 종교도 있지만은 원래부터 그런 공포감이 커요. 그리고 또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천만 인구 가운데 한 400만 터키인이거든요. 네. 그게 왜냐니까 독일 사람들은 아이를 1명 내지 2명 낳는데 한 부부가. 이 사람들은 이슬람교도들은 5, 6씩 낳거든요. 네. 그 한 명의 노동자가 오면은 아버지 불러오고 어머니 불러오고 삼촌 불러오고 이모 불러오고 그래가지고 금방 그 트라이브 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앙겔라 메르켈 그 옛날 총리가 그 2014년에 뭐라고 선언했냐면은 우리의 외국인 정책은 실패했다. 왜 실패했냐니까 터키인들이 이슬람이고 그리고 이질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다 보조를 해주고 도와주면서 무방비 상태로 너희들끼리 놀아라고 무관심했던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러면 앞으로 터키가 계속해서 우리 EU에 좀 함께하게 해줘라고 계속 러브콜을 보내도 EU는 절대 안 받아줄까요? 제 생각에는 절대 안 받을 걸로 봅니다. 아. 그 왜냐니까 지금 전체 EU에서 이슬람교도가 2%거든요. 이슬람교도가 2%인데 독일에는 유럽의 이슬람화를 막는 애국적인 유럽인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거우단체가 있어요. 네. 그런 정도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 이슬람에 대해서. 그 근데 이 터키가 들어오게 되면은 8천만 명 가까운 이슬람교도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 터키하고의 이런 이 과거의 이 감정, 그것도 그렇고 터키가 차지하고 있는 땅덩어리가 제일 조그매요. 유럽에서. 이거 가지고 무슨 유럽이라고 그러느냐. 그러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요, 터키 말고도
가까운 장래에 EU에 가입할 걸로 예상되는 나라들이 있을까요? 지금 발칸반도가 옛날에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다가 다 네. 독립이 된 다음에 지금 EU에 가입돼 있는 나라는 루마니아, 불가리아밖에 없습니다. 뭐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뭐 이런 알바니아 이런 나라들은 아직 가입이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나라들은 기독교도 막 섞여 있는 이슬람교도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나라들은 그렇게 터키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볼 때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단지 생활 수준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걸 맞추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좀 기다려보자 그거죠. 네. 그리고 잠재 가입 후보국으로 거론되는 나라도 코소보. 예, 코소보는 지금 나라로 정식으로 인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나라가 있고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문제 보스니아 헤르츠고비나 라는 나라도 있네요. 예, 그게 뭐냐면 몬테네그로 옆에 있는 나라인데요. 네. 여기도 옛날에 그 인종청선이 뭐냐가 난리 났었죠, 여기도. 이슬람교도하고 또 기독교도들하고. 그렇군요. 자, 오늘 너무 재미있게 교수님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EU의 역사, 그리고 유럽 각국의 어떤 이해관계에 얽힌 부분까지 한번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이라는 나라가 이 지역이 원래 꿈이 있어요. 통합된 유럽, 로마 제국의 부활입니다. 이 사람들 영원한 꿈이. 네네. 단지 과거에는 권력으로 통일을 했지만은 이것은 경제와 문화로서 통일을 하잖아. 그러나 로마 제국 부활의 꿈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원복 덕성여대 석좌교수였습니다. 네,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죠. 내일 아침 10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